그래서 97년도 이전에는 아무래도 그런 문제, 변호사의 경력사 키용 지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상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우리법 연구에 지금 만드셨던 강금실 법무장관이라든가 박시환 대법관님 그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는 계셨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98년도부터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된 셈이죠. 민주정부 자체에서 이미 법원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외압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도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08년, 2009년도에 이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그 재판상 독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고, 더군다나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판사란 지가 반드시 법원의 변호사의 경력 쌓기지에서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변호사 시장도 굉장히 좀 포화 상태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평생 법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판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셨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재판의 독립 문제가 어느 때보다 더 높게 여론화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건이 높아졌습니다. 예. 보자, 제 페북에 친구이신 그 박준복 님이 질문을 물어봐달라고 올려오시는데, 판사로 재직하실 때 수판사님은 근무평쟁이 왜 낮았어요? 알기로. 예, 첫 번째는 일단 근무평정 자체가 비공개고, 그 다음에 법원장의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가 가미된 찍혔다는 얘기인가요? 평가에서 그래서 찍히면 하가 나옵니다. 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2009년부터 제가 하가 연속 3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11. 3년 연속. 그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굉장히 컸고요. 그 이후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객관적인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사건 처리 통계표. 거기에 보면은 제가 평균치에 가까웠거든요. 평균치 조금 높거나 약간 낮거나. 그래서 저는 그 통계표상으로는 항상 평균치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가 많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그 근무평쟁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8년의 경우에는 아예 사건 처리율 1위였고 조정률 2위였습니다. 근데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좀 예외적인 경우라 치더라도 근무평정이 납득하기 어려울 그런 것이 많다는 말씀이군요. 예, 좋습니다. 당에서 인권 향상을 위해 가지고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때문에 그 폐해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두 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일반인들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굉장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만원 씨가 이제 문근영 씨의 선행을 비판하면서 했던 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나 진중권 씨가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를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지만원 씨가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많이 고소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PD수첩 무죄 사건 같은 경우도 무죄 판결 같은 경우도 이제 허위 사실로 인한 이제 명예훼손이었죠 당시에.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그 국정원에서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또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나도령이죠. 걸핏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남용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이군요. 모욕죄 사례도 들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기억나시는 게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 일본의 해군 해적기지 그것도 아마 모욕죄도 그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되고 모욕죄도 고소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이제 보통 같이 많이 결합돼서 그게 분리할 만큼의 그런 차별화된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비슷한 상황,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고요. 예. 모욕죄는 추상적인 그런 경멸적인 표현, 이렇게 했을 때 모욕죄라고 이제 흔히 구별을 하는데, 그 근원은 사실상 비슷한 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유교적인 우리 관점에서 보면 쌍스러운 말 또는 이제 어떤 품위를, 나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되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많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모욕죄도 또 폐지해서 또 폐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형사사건을 하지 말고 민사사건으로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민사상 부분에서 내가 이제 정책 충격을 입었다고 하면 그걸 위자료 청구소송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일단 형사고소부터 하고 봅니다. 형사고소부터 하고 봅니다. 이기면은 또 그걸 민사로 또 가져도 되겠죠. 네.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우리가 간통죄처럼 간통죄도 이제 비슷한 건데, 아니 비슷하거든. 간통죄도 과연 그런 거를 형사고소할 필요 있느냐, 형사사건을 할 필요 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형사 과잉돼 있죠. 예. 모든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그냥. 예. 그 오남용을 좀 막고자 하는 취지란 말씀이죠. 네. 2개 남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 법조계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이런 것들을 두고 스판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소수 엘리트 관료 법조인들과 그 다음에 보수 언론, 그리고 청와대 기득권 복합체의 지배체제 유지 차원에서 비롯됐다. 그러한 결과가, 그런 법조계에서 그런 판결들이 나오는 것은 그런 구조적인 데서 비롯됐다. 그 구조 중에 삼각 중에서는 하나는 이제 정치권 눈치 보는 소수 엘리트 관료 법조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진단을 하셨는데, 세계의 삼각이 서로 어떤 먹이 사슬처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데서 그런 것이 나왔다고 볼 때,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생각해 놓으신 거 없습니까? 예, 일단은 그 법원장, 대법원장의 그 선출제, 그러니까 임명제를 선출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좀 가장 핵심으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데요. 대법원장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여당이 다수당을 타져야 되면 사실상 대통령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스스로가 이미 대통령에게 예속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탈락된 원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각하병력 글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와대가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그대로 그냥 소교 판사를 그대로 놔줄 수는 없다, 이런 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를 지키기보다는 예, 자기 식구인데 사실은. 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고 판사로서의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점은 직접 관리는 없는 거죠. 다만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 때문인데, 그건 말 그대로 우려일 뿐이지 실제로 제가 재판 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재판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했다는 거, 그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정치 권력으로 계속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끊으려면 일단은 대법원장부터 임명제가 아니라 선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직선이든 간선이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원장도 지금 대법원장에서 임명되다 보니까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에서 주로 대법관을 선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장들도 이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해당 판사들을, 그 소속 법원의 판사들을 어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기보다는 좀
약간 통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또 가능한 이유가 근무 평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군요. 제 페북 친구인 또 오정윤님과 하필님 같은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해주시냐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문민 통제를 위해 지역별 검사장,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혹시 사법개혁안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네. 이런 질문이 거기에 이제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 공약 중에 이제 법원 개혁에서 이제 재판의 독립 강화 안에 이제 포함된 게 선출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제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판의 독립을 개별 판사들의 재판의 독립을 강화시켜서 소신 있고 양심 있는 판사들이 좀 그 눈치 보지 않고 판결을 하고 소신 발언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믿고 재판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출의 목표가 판사들을 뭐 편하게 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준비된 질문은 제가 다 벌써 소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저한테 거의 끌려오다시피 해가지고 토론해 마치고 지금 납치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런 납치 아주 즐겁습니다. 납치가 즐겁습니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니까요. 아무튼 그 뜻밖의 알 권리를 위해서 무리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땅에 들어가시거든 또 기회가 되셔서 국회에 들어가시거든 당초 계획하셨던 사법개혁 또는 정치개혁 이런 쪽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기관에 의해서 납치되는 것은 아주 불쾌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납치되는 건 아주 기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